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추위로 움츠려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핫한 소식들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 곳곳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에 숙면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숙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오늘은 꿀잠을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숙면 취하고 싶은데 함께 만나보시죠. 숙면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인 베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꿀잠을 잘 수 있도록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베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대전시에 살고 있는 김희선 씨. 몇 해 전 큰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졌기 때문인데요. 이 일로 쉽게 잠들 수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12년도에 여수 엑스포 했어요. 그 박람회 갔다가 와서 거기서 너무 피곤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못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내가 막 쓰러져. 그래가지고 우리 집 양반이 119를 불러가지고 소리가 다 났는데 그 소리만 들었지 그다음부터는 전혀 몰라. 119가 싫었단 을지대병원 가까우니까 그걸로 가는 거지. 그때부터 자긴 자도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그냥 꿈만 꾸고 깊이 못 자는 거예요. 자다 깨다 그러고. 쓰러짐의 원인은 바로 고혈압. 다행히 약을 먹어서인지 고혈압 증상은 나아지고 있지만 잠들지 못하는 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요. 물론 불면증을 고치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해봤답니다. 내가 이것저것 해봐도 다 소용없고 뭐 좋다는 걸 사 먹어도 그렇게 별로 효과를 못 느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거 한번 사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지. 그래가지고 샀죠. 베개가 수십 개도 더 되는데 안 샀을 텐데 이제 아유 그래 잠이나 좀 제대로 하던. 높이부터 촉감까지 다양한 베개를 갖고 있었지만 숙면에는 도움이 안 됐다고요. 하지만 최근 구매한 베개의 경우 베개 밑에 다리가 붙어 있어 높낮이 조절이 가능했답니다. 덕분에 베개를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높이로 만들어 잠들 수 있다고요. 밤에 머리 때문에 그전에는 이렇게 베개도 2개 비고 막 이쪽으로 넣었다 저쪽으로 넣었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옆으로 놓으면 또 여기 하고 또 똑바로 놓어도 얕아지니까 편하고 그래서 그런지 꿈도 별로 안 꾸고 잠을 푹 자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머리가 훨씬 잠을 잘 자니까 덜 어지럽고. 머리와 목이 편안한 각도를 만들어주며 숙면을 돕는다는 베개. 과연 어떤 원리일까요? 실제로 베개를 만든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누구든지 일시적인 불면증을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50대에 접어들면서 일시적이라 생각했던 불면증이 수년간 지속되었고 장기간의 불면증은 각종 질환을 유발시켰고 각종 질환은 불면증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져 통원치료, 입원치료, 식이요법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으나 회복되지 않았고 매일 밤 잠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리가 있는 베개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숙면을 위해 다양한 원리들을 적용했다는데요. 사람은 개개인마다 달리 생겼듯이 사람마다 사용하는 베개 높이도 각기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또한 낮에 사람이 곱게 앞을 바라보듯이 밤에는 하늘을 직선으로 곱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베개를 사용해보니 편히 잠드는 날이 이어졌답니다. 누웠을 때는 이렇게 시선이 천장을 직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목의 구조가 완만한 곡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뛰어난 수면 효과가 이루어지고요. 이 몸체인 그 마이크로 다운필 베개솜이 목을 이렇게 딱 바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척임이 거의 없어요. 잠을 잘 때. 그리고 호흡을 할 때도
이 기도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호흡을 하기가 편하고요. 옆으로 누워도 베개 다리가 일정한 높이를 확보해주기 때문에 어깨 눌림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체, 하체가 일직선으로 평행을 이루는 데도 도움을 준답니다. 베개를 이렇게 사용하면은 옆으로 누울 일은 그렇게 많잖아요. 왜 이렇게 깊게 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좀 일찍 해서 옆으로 누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냥 이렇게 돌아 누워도 얘가 높이를 확보해줘서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나오는 베개들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크거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앞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그 베개의 원리가 있는데, 이제 각인각고 직시천야예요. 각인각고라는 것은 사람마다 베개 높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개 높이를 조절할 필요성도 있겠죠. 그리고 직시천야는 어떤 한자성어냐면은 잠을 잘 때 천장을 직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직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이 베개의 원리예요. 홍성동 대표는 자신의 불면증을 해결해준 베개의 효과를 발견하고 베개를 특허 등록해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체험단 모니터링 등을 거쳐 재료나 베개 모양에도 더욱 신경을 쓰며 베개의 완성도를 높였다고요. 베개를 연구 개발하는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이 저처럼 불면증과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그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숙면 베개를 통해 제가 건강을 회복했듯이 그들도 불면증과 각종 질환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도와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 좋겠다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상품화하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편안한 자세를 유도하며 숙면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특허를 받은 베개. 초록색과 분홍색 두 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제 숙면 베개에는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메모리폼 지지대가 얼굴을 받쳐주고 어깨 눌림을 방지해주며 결리거나 베개는 느낌이 적도록 편안한 숙면 자세를 유도해주고 최저의 수면 자세인 완만한 C 커브목을 구현하도록 해줍니다. 몸체 역할을 하는 수축력과 보건력이 뛰어난 마이크로 다운필 베개솜이 눕는 즉시 부드럽고 편안하게 목을 감싸주어 수면 시 뒤척임을 취소해줍니다. 다리와 베개가 결합하여 바로 누울 때 베개솜이 얼굴을 감싸주도록 다리가 지지해주고 완만한 C커브 목을 구현해주며 옆으로 누울 때 일정한 높이를 확보해주고 머리부터 하체까지 평형을 유지해줍니다. 린넨 커브는 가장 시원한 소재로 건강을 위한 두안 종류를 만족시켜줍니다. 베개 관리법도 편리합니다. 린넨으로 만든 커버를 쉽게 벗겨 세탁한 후 다시 쉽게 씌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베개솜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다운필은 다양한 충격에도 원래 모양으로 쉽게 돌아와 편안한 자세를 유도함과 동시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숙면을 돕기 위해 계속해 연구하고 노력할 계획이라는 회사. 성인용 베개뿐만 아니라 학생용, 유모차용 등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제품도 개발할 예정이랍니다. 베개의 선택이 불면증과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베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책을 집필했고 강연을 했으며 방송, 잡지, 신문, SNS 등을 통해 숙면 후에 베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왔듯이 향후에도 잠을 잘 자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알리고 베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잠. 이러한 잠을 보다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베개라는 사실. 불면증이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즐겨 그렸던 그림인 민화를 아십니까? 서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소재가 많았고 그림 속에 그 시대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결의 그림이라고 불렀었죠. 이러한 민화의 맥을 이어가며 자신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화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화가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자신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한 품격 있는 민화 작품으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황재영 작가를 만나봅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화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오면서 그 의미는 사라지고 다소 촌스러운 그림으로 전락해버렸죠.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황지영 작가입니다. 민화가 조금 사람들 생각하기에 좀 고리타분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는 중세의 편안함과 귀족 같은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을 민화랑 같이 접목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민화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미국의 한 주립대학원에서 미술 역사를 공부한 황지영 작가. 동서양을 오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동양화인 민화에 서양화적 기법을 매칭시켜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에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작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3D 프린트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로 해가지고 하나한테 3시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작품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얗게 이제 작품이 뽑아지면 저는 이제 이거를 채색을 하는데 이제 우리 민화의 오방색을 이용해서 채색을 많이 합니다. 하고 이제 그림들도 이제 집어넣는데 그림들은 대개가 큰 건데 저는 이제 작게 민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서양 액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동양화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양화 안료가 아니라 민화 안료가 아니라 유화로 작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믹싱되고 좀 더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황지영 작가의 예술적 감각과 노력이 녹아든 전통과 예술 사이. 민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책가도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책가도는 책, 부채, 향로, 도자기 등을 그린 민화 그림을 뜻하는데 황 작가는 미니어처 공예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에는 많은 역사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담겨져 있기 때문에 책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제 우리 전통적인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작게 민화를 이제 구성하고 배경에는 비단을 깝니다. 비단을 깔아서 이제 한국적 미를 풍길 수 있게 하고 이 책들은 서양 책들은 이렇게 세로로 꼽히잖아요. 근데 동양 책들은 가로로 꼽히는데 이것들을 믹싱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도 보고 눕혀도 보고 이게 책을 그냥 꼽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가로로 세워진 거, 이런 색감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제 작품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싶잖아요. 뭐 어떤 책이라든지 책장이라든지 사물함이라든지 뭐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가질 수가 없잖아요. 공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 안에 한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으려고 예를 들어서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요.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개인전 50회 이상, 단체전 80회 이상 참여한 황지영 작가는 끊임없이 관람객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8회 대한민국 민화대전에서 공예 부문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민화를 좀 더 밝게 사람들한테 좀 밝게 그리고 한국적인 미 TV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한국적인 걸로 가지고 그런 거를 너무 지향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우리 한국적인 거를 좀 더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고급스럽다는 거 그런 거를 알려서 지금 과거가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황지영 작가. 그녀의 작품 세계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과거의 그림으로 알려진 민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현대 작품화하고 있는 우리 황지영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화와 미니어처 공예를 접목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됐는지요? 미니어처 같은 경우는 제가 작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 작은 것들은 제가 사실 좀 몸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아이고, 예. 네, 안 좋아서 병원에서도 앉아서 그릴 수 있는 그림들. 예. 응, 그렇게 찾다 보니 미니 그림을 찾게 됐어요. 예.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도 할 수 있고, 뭐 어디 나가서도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화를 또 하게 됐는, 작은 미니어처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도 호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미니를 이렇게 하면 인해서 큰 작품들은 그냥 보고 우와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작은 작품들이 있을 경우에는 뭐지 하고 빨려드세요. 맞아. 보통 민화는 엄청 작품이 큰데
요거를 미니어처 시키니까. 미니어처로 시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네. 예, 그래서 그게 메리트를 저도 느끼고. 그럼 영감을 어디에서 이렇게 주로 얻으셔요? 저는 좀 웃기게도 TV에 있는 그 연예 프로그램이라든지 음악, 같은 거 많이 보겠네, 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또 음악 프로도 봐요. 음악 프로그램이요? 예, 무대 설치 디자인, 색감, 색깔. 그걸로 현대적인 감각을 익힙니다. 그렇게 하고 가구는 또 가구대로 또 책방을 뒤져가지고 또 책방 것에 뒤져서 그 책도 구입해가지고 또 우리 전통 민화가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간으로 결합을 시키는 거죠. 저는. 패션 잡지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계속 그쪽으로 생각하면서 보면서 영감을 얻는 거군요. 그다음 차기 작품 같은 것도 좀 궁금한데. 네, 자기 작품은 이번에는 이제 전통과 민화 쪽을 많이 치우쳤다 보자면 지금은 선비정신과 이 용마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역사가 예술이다. 그리고 역사를 리모델링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네.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도전하실 생각인지요? 내년부터는 12월 1일, 21일부터 전시회가 있거든요. 코엑스에서. 있고, 이제 내년에도 미국에도 전시가 있을 거고, 이번에도 미국 나가서 다 완판했어요. 오, 그래요? 네, 외국인들한테도 반응이 좋고. 뭐라 그래요? 작품 본 그게 대해서 이게 너무 특이하다, 독특하다, 이게 뭐냐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 구매 많이 해가지고 가시거든요. 특이한 작품이니까 질문도 많이 하고 또 가지고 가서 집에 또 비춰두고 싶고. 그러니까 제 작품은 또 어떻게 보면 소장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책장 같은 걸 크게 이렇게 보관해둘 수는 없잖아요. 공간이. 그 작품으로 책꽂이를 보관하고 책가도를 보관하고 그렇군요. 예, CD 같은 것도 하고 예, 내년에는 계획이 많습니다. 네. 자, 민화와 미니어처 공예를 접목해서 이렇게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황지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걷다가 앞에 투명한 유리문이나 창문이 있는지 모르고 쿵 하고 부딪힌 경험 다들 있을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부딪혀도 아픈데 작은 새가 부딪히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겠죠. 실제로 조류가 충돌을 해서 부상하거나 폐사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류 충돌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건물 앞에 죽어있는 새들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다면 그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새들은 유리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눈이 머리 옆에 위치해 앞에 구조물이 있는지 인식하기 어렵고 비행 속도가 빨라 충돌할 경우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8년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충돌에 죽은 새는 하루 약 2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곳저곳에서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효율성이 좋아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고안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단열 필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썬팅 필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조류 충돌 사고가 많이 나고 이 저감 조치가 발표되면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계기보다는 이제 조류 사망 사고가 항상 이제 그 이슈화되고 있었고 단열 필름을 만들던 그 기술력으로 충분히 조류 저감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작에 들어가게 됐죠.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리창에 부착하는 필름이었습니다. 자외선 반사 소재로 필름을 만들고 그 위에 무늬를 넣었는데요. 대부분의 조류는 높이 5cm, 폭 10cm 미만일 경우 그 사이를 통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류 충돌 방지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테이프 방식, 둘째, 인쇄 방식, 셋째, 필름 방식이 있는데 각각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테이프 방식은 이 얇은 테이프에 문양을 넣어서 붙이는 방식인데요. 접촉 면적이 좁다 보니 자주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주로 대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쇄 방식은 유리에 인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외선 반사 효과가 없다 보니 새들이 이를 쉽게 인지하기가 어렵고 또 유리를 잡아주는 기능이 없다 보니 내구성이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필름 접착 방식은 유리 전면에 필름을 접착하는 방식으로서 유리 전체에 부착을 하다 보니 접착력이 우수하고 유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유리의 내구성을 증진시킨과 동시에 자외선 반사 효과가 있어 새들이 이를 쉽게 인지하므로 조류 충돌 방지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들은 사람과 달리 자외선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조류가 쉽게 인식하도록 자외선 반사 필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시중 필름과 비교해 거의 2배에 가깝도록 두꺼워 내구성이 뛰어나고 창문을 보호해 파손의 위험을 덜어준답니다. 저희 조류 충돌 방지 필름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필름보다 더 두꺼운 필름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리 자체의 내구성이 한층 높아졌고 유리 강화를 통해 유리 파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게 되었으며 또한 환경부 표준안 대비 우수한 성적값을 보유함으로써 조류 충돌 방지 효과에 있어서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류 충돌 방지 필름은 대부분 외부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랫동안 견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물질에 의해 유리면과 필름면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단 표면을 깨끗하게 한 후 필름을 부착해줍니다. 아무래도 외부 시공이다 보니까는 뭐 창 청소를 일단 깔끔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필름하고 유리면에 이물질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한 후에 이제 거의 물 표면에 물을 다 빼내고 그러고 나서 주변에 깔끔하게 카팅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일단은 유리면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거 시공하는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 그런 재질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칼을 어떻게 쓰느냐가 좀 틀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카팅면이 들뜨지 않게끔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러한 필름 시공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들이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유지 관리에도 효율적인데요. 조류의 생명을 살리고 원활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이니 이만한 노력과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저희 회사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설되는 건축물은 물론 이미 건설되어 있는 구조물에도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저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류 충돌 방지 필름은 필수 아닐까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 인구 5명 중 1명은 자영업자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역시 사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다는데 창업 시 본 업무 외에도 법률, 회계, 노무 등 전문 분야에 신경을 써야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 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해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업 시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방면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혹시나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정된 법률이 8,000개가 넘습니다. 창업에 도움될 만한 곳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률 시행령, 규칙, 자치법규, 조례, 심지어 판례까지 검색할 수가 있고요. 찾기 쉬운 생활법률 정보에서는 어떤 법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법률을 일일이 찾아 해석하기 어렵고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창업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 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 중 하나. 창업하는 업종마다 적용되는 법률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창업 준비 과정 중 있을 만한 실패 요인들을 줄이고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상담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많이 얻은 것 같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창업할 때 동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주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이 5대 5인데 한 사람은 회사가 성장하게끔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노력과 수고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경우에 동업자 관계는 오래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주주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합니다. 주식의 지분을 정리할 때 액면가액으로 할지 자산가액으로 할지 또한 각자 어느 정도의 노무를 제공해야 할지를 정해놓은 겁니다. 물론 법인 설립 시에 정관에 미리 정해놓아도 좋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정관에 정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주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신다면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2권의 창업 관련 책을 출간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온 이병은 법무사.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창업 관련 질문을 선정해 여쭤보았습니다. 우선 관할군청을 방문하여 건축물 내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중축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혹시 상가 용도가 아닌 주거 용도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용도 체크를 해봐야 하고 드물지만 재개발 계획이 있는 곳인지 등도 같이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계약하려는 상가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열람 당시 상가의 소유자와 거래하려는 상가 주인이 일치하는지 상가에 담보가 있는지 이중계약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필수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판단, 비용 문제, 수익금 배분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의 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법인 사업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죠. 물론 1인 주주이면서 1인 이사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사용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병은 법무사는 창업 과정에 있어 다양한 조언을 진행하며 창업 전문가로 인정받고 창조경제센터, 경제통상진흥원 등에서 창업 관련 멘토링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이 겪는 문제점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개업하려는 이유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개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목표와 실행 플랜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간다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공한 사업가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담당하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특히 꿈이 있는 청년 창업 컨설팅과 한국 법무사업계 개업 코칭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200개 지점을 만들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창업 전문 법무사와 함께 꿈꾸던 성공 창업을 현실화시켜보면 어떨까요? 평생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노화 혹은 미숙한 관리 등으로 인해 자연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치아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임플란트가 대중화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치료 방법도 정말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사라진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임플란트.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 중에서도 임플란트는 씹는 기능이나 보여지는 것 등 자연 치아와 가장 비슷하죠. 덕분에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대중화되고 있지만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시술이기에 시술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게 맞는 임플란트 방법은 무엇인지, 임플란트 시술 시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혹시 다양한 이유로 치아가 없어졌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으시지는 않나요? 많은 노인들이 치아가 없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구강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치아가 빠진 자리를 채우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경우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치아의 위치가 바뀌면서 치열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턱관절 위치도 변하여 얼굴 모양까지도 바뀝니다. 즉, 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문제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치아가 상실됐을 경우에는 빠르게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가장 비슷한 모습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치료법으로 많이들 찾는 방법인데요. 임플란트 시술법은 다양해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 이에 맞는 시술법을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고요. 임플란트의 수술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치아가 빠진 부위에 기구를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인 기본적인 임플란트 수술, 치아가 빠진 부위에 뼈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고리식과 함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고리식 임플란트, 발치 후 주변에 뼈가 충분하다면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회복과 동시에 임플란트와 뼈의 융합을 도모하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환자의 CT 및 구강 스캔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입안에 딱 맞는 장치가 나오고 이를 이용하여 절개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또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치조골 삭제를 한 후 해당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한 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 등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레이저 임플란트의 경우 임플란트를 보다 정확하게 심고 뼈와 잘 붙게 만들어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요. 레이저 임플란트란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뼈에 구멍을 낸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 해당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그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논문에서 레이저 광선을 흡수한 신체 세포들은 광 에너지를 세포의 손상을 치유할 수 있는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시켜 이를 손상된 부위의 치유 및 고통 완화에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생체 촉진 효과라고 합니다. 레이저 임플란트는 이런 생체 촉진 효과를 임플란트 식립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손상된 뼈에 자극을 주어 회복을 돕는다는 레이저 임플란트. 혈관을 자르는 동시에 지혈하기 때문에 출혈, 부종 등의 염려를 줄일 수 있고 통증 역시 덜 수 있다고요. 덕분에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전신 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치료 방법이랍니다. 이외에도 임플란트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치아가 모두 없어 틀니를 사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치아 개수대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나요? 정답은 X입니다. 정상적인 치아의 개수는 총 28개입니다. 만약 아래쪽 치아가 하나도 없다면 1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예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요즘엔 임플란트 자체도 많이 발전하고 식립 기술 또한 발전하여 임플란트 한 개가 지탱할 수 있는 상부 보철물의 개수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4개에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만 식립하여도 전체 치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프라치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틀니보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더 낫나요? 정답은 O입니다. 틀니의 경우 현재의 잇몸 형태에 맞추었기 때문에 처음엔 잘 맞지만 사용을 할수록 틀니 아래의 뼈가 지속적인 자극을 받기 때문에 골소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틀니가 헐거워지고 잘 맞지 않으며 잇몸에 상처가 나고 통증도 발생합니다. 틀니 대신 프라치 임플란트를 통해 임플란트를 4개에서 6개 식립하고 전체 치아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불편감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임플란트의 경우 발생한 질병에 대한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평소 규칙적이고 꼼꼼하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양치질하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과 같은 보조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치과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프지 않아도 구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한 경우 염증이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오랫동안 좋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를 진행해줘야 한다는 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튼튼한 치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은데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행정사입니다. 행정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트렌드 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생활 가까이 자리한 각종 민원 처리,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민이라면 행정사의 도움을 얻어 시원하게 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만나보시죠.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전문가인 행정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럴 때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심판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고객의 입장에 서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이나 사례 등을 연구하여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을 설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토지 수용이나 손실보상, 법인 설립, 그리고 각종 행정 심판의 경우 스스로 정보를 찾고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정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매입하였으므로 당연히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거주하고 있거나 매입한 토지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청에서 갑자기 5년간 120%의 변상금 사정 통보가 날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천벽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대부분은 전문 행정사를 찾아오게 된답니다. 변상금이란 행정청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다라며 5년간 소급하여 무단 점용 부분에 대하여 대부료, 임대료의 120%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다고 모두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오래된 단독주택의 경우는 문제가 생겨 행정사를 찾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에는 지적 측량의 문제, 시효 취득의 문제, 부동산 보상의 문제 등이 서로 겹칠 경우조차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측량을 하여 면적이 넓어 보인다거나 좁아 보일 경우 지적 측량을 한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여야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 행정계획, 행정입법, 행정계약과 관련한 전문 행정사들이 모여 행정부처와의 원만한 소통으로 의뢰인들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있는 행정사 사무소. 하지만 이곳을 찾는 의뢰인 중 영농인도 많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농사일에 친숙합니다. 그리고 농사일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을 갖게 되고 나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생계를 꾸려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사일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행정사 사업의 위기는 다시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답니다. 주중에는 행정사로 일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천안시에 위치한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김순곤 행정사. 황금색을 띠고 있어 황금마라 불리는 말을 농약 없이 그리고 화학 비료 없이 전통 농법으로 키워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직접 농사를 짓다 보니 영농인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몸소 깨닫게 되었다는데요. 이 느낀 점을 바탕으로 영농인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큰 돌풍이 몰아쳐 32mm 파이프가 쓰러지는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또 힘들게 수확한 황금알을 어떻게 판매해야 할지가 막막하더군요. 이 모든 것을 처음 해보는 저와 같은 초보 영농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양한 지자체에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원이 절실한 곳은 평생을 농업에 종사해온 지방의 작은 읍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주중에는 행정사로, 주말에는 영농인으로 살아가다 보니 다소 피곤하고 힘들 것 같지만 김승곤 행정사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사람들이 봉착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요. 행정사의 업무는 정신적 긴장감, 즉 스트레스로 작용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농사일은 육체적으로 힘이 들긴 하지만 정신적 긴장감을 해소하는 청량제 역할을 해줍니다. 또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것인데 농사와 관련한 행정 업무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쉬는 날이 없고 누군가가 대신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 이웃 농업인들의 행정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이웃 농부 연세가 80줄이라고 합니다. 저도 80까지 건강하게 행정사업과 농사일을 함께 병행했으면 합니다. 일반 행정부터 농업 분야까지 행정 업무로 인해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길 기대합니다. 자, 비대면 문화가 생활화되면서 사이버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어떤 유형들이 있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승우 변호사님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에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사이버 사건 법률을 상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이버 상담 쪽에 정말 관심을 갖게 됐는지요? 이제 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이제 방송국에서 예능이나 드라마를 만드는 PD로 일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계약서를 작성하고 뭐 품위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연예인분들이나 유관 부서들과 이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좀 생기는 것들을 해결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연예인들이 계약이 잘못돼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고 맞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곳 연예인들도 지켜보시면서 또 그게 안타깝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고통을 받는 뭐 연예인분들, 뭐 제작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분야에 조금 전문적인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맞아요. 사실 연예인들에게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상처를 주는 그런 글을 달아서 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또 지켜보시면서 마음이 또 아프셨겠네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좀 생태계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조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로스쿨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PD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연예인들과 또 방송에 관련된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고통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의뢰를 많이 하시나요? 인터넷 사건들, 요즘에는 이제 보통 그 반응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오게 되니까요. 이제 사이버 사건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뢰가 오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뭐 제가 PD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연예계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SNS로 해서 인플루언서 분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관련해서 명예훼손 소송, 모욕죄, 그다음에 뭐 이제 성적인 어떤 댓글이나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괜찮지 않나? 모르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뭐 SNS 상에서 어떤 댓글을 달고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식당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갔다 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남길 때,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내 어떤 자취를 남길 때, 내 말을 남길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갔다 왔는데 아우 저 맛없어요. 아우 정말
가지 마세요 다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당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것도요? 네, 그건 뭐 단순한 어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 거에 이어서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은 각별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에 이제 그 청소년들이나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말 어린이들 또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단순한 SNS라든지 메신저를 좀 넘어서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죠. 이제 가상 사회. 이제 뭐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도 좀 애매하기는 한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가상 사회를 통해서 아바타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에 이 성인들보다 어린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좀 이제 어떤 성범죄나 이런 데 노출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그런 범죄들에 대한 개정안도 최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범죄도 저희들이 많이 좀 도와드리고 좀 찾아내고 있는 시국입니다. 자,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이렇게 그 정말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는지 그 과정을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우리 자녀가 당했는데 또 내가 뭐 메신저에서 욕 좀 먹었다고 해서 내가 뭐 이거를 변호사를 찾아야 되나? 변호사 찾으면 비용도 좀 많이 드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지만 너무 이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건화되지 않고 잘 수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으면 저희가 이제 고소장도 대신 작성해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경찰분들과 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수사에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요. 결국은 또 그 피의자들, 그 가해자들을 찾았을 때 그들과의 어떤 뭐 합의라든지 처벌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해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사건이 생겼다 하시면 가까운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사이버 범죄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요즘에는 그 어떤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웬만한 폭행죄나 뭐 협박죄 이런 뭐 성범죄 이런 것들보다도 심적 고통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뭐 SNS 상에서 나의 어떤 명예가 훼손되는 것들이 굉장히 또 고통스럽거든요. 연예인분들 특히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SNS 상에서 나의 어떤 그 신상이 좀 노출된다거나 나에 대한 뒷담화가 돌아다닌다 또는 내가 운영하는 가게나 식당에 뭐 악성 댓글이 달렸다고 하시면 주저없이 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댓글에 야, 너 노래하는 거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가면 안 되겠다. 네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난다. 너 가수 그만해라. 이런 것도 그런 거를 뭐 처벌하려고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요? 너무 고통받아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예쁘게 봐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그만두면 돼. 이렇게 올라오요. 근데 근데 사실 이승호 변호사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사이버 상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디다가 이야기도 못하고 또 경찰서 찾아가봐야 아휴 그냥 내가 참고 말지 그냥 이러다 말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는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요즘에는 좀 변호사의 문턱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심적 고통을 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국 PD를 하셨던 분이라 누구보다 명예를 훼손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지금 변호사를 이렇게 정말 하고 계신데 고통받는 분들께서 무조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일단 그 힘든 시간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은 우울증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인데 물론 이 알약으로 섭취해도 좋지만 햇빛을 15분만 쬐어도 필요한 비타민 D를 체내에 합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 내서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도 느껴보시고 비타민 D도 충분히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디슈였습니다.